한국이 구름 위에 기차를 올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해발 2,400m. 사자가 배회하고 산사태가 일상인 아프리카 고원지대입니다. 이곳에 철길을 놓겠다고 나선 나라들이 있었어요. 6조 원을 걸고 벌이는 국가적 도박이었죠. 일본의 신칸센, 독일의 벨라로, 중국의 CRH. 세계 철도 기술의 거장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한국이 끼어들었어요. KTX조차 프랑스 기술 아니었나요? 고작 몇십 년 전까지. 새마을호나 굴리던 나라가 아프리카 고산지대를 정복하겠다니. MIT 출신인 제가 봐도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도대체 어떻게?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나 오카로입니다. MIT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케냐 철도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예요. 오늘은 케냐, 에티오피아 국경을 잇는 고산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기술 제안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총 6조 원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해발 2,400m, 고산지대를 관통하는 철도로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다른 나라 항구를 써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부티라는 나라 항구만 쓸 수 있었어요. 길이 하나뿐이니까 비용도 비싸고 불편했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려는 철도는 에티오피아와 케냐를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케냐 라무항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2개로 늘어나는 거죠. 더 빠르고 더 싸게 물건을 나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철도는 단순히 빠른 길이 아니었어요. 아프리카 나라들을 하나로 잇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지 말고 손을 잡고 함께 발전하자는 평화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런 중대한 프로젝트를 놓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었어요. 성공하면 동아프리카 전체 철도망 건설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6조 원짜리 프로젝트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후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까지 이어지는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준비도 엄청났습니다. 일본 팀은 최신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있었고, 독일 팀은 정밀한 3D 모델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중국 팀은 아예 별도 부스까지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어요. 5명이 낡은 가방 하나씩 들고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KTX도 원래 프랑스 기술 아니었나? 저 역시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MIT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케냐 철도청에서 일하며 신칸센과 벨라로 같은 세계적 기술들을 연구해왔거든요. 솔직히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이 부족해 보였어요. 일본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칸센 N700S의 시속 320km 주행 능력과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팀의 지멘스 벨라로도 마찬가지였죠.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모든 상황에 자동 대응한다는 설명이 매우 논리적이었어요. 중국 팀은 대형 스크린으로 CRH 시리즈의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저비용 대량 운송이라는 현실적 장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한국 팀 차례가 왔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민우라는 한국 기술자가 천천히 일어서서 말하더군요. 화려한 기술보다는 실전 경험을 가져왔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강원도 태백의 산악지대, 대구의 급경사 구간, 인천공항의 연약지반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철로를 만들어봤다고 했습니다. KTX 이음이라는 열차도 개발했다고 하더군요. 빠르지는 않지만 어디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열차라고. 다른 나라들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속도나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이라고 하면서 매일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고산지대 철도 건설에 감정적 접근이 통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케냐 관계자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기술보다 검증된 경험, 그것이 한국팀의 무기였어요. 며칠 후 각국 팀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고산지대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케냐 대표로 저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케냐 고산지대로 향하는 길에서 한국팀과 함께 차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정말 험악했어요. 붉은 흙이 끝없이 이어지고 깎아지른 절벽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해발 2,400m. 이곳에 정말 철길을 놓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팀들은 이미 최신 장비로 측량을 마쳤다고 했어요. 일본 팀은 위성 데이터로 3D 시뮬레이션을 완성했고 독일 팀은 정밀 지질 분석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중국 팀도 대형 드론과 측량 장비를 총동원해서 데이터를 수집했죠. 그런데 한국 팀은 정말 이상했어요.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정민우와 팀원들이 발로 땅을 밟고 손으로 암석을 만지고 눈으로 경사를 재며 한 걸음씩 측정하는 거예요. 안전화에 붉은 흙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모습이 비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위성 자료와 드론 데이터면 충분하지 않냐고. 정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사람이 타는 기차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고. 컴퓨터가 아니라 발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21세기에 이런 원시적 방법을 쓰는 한국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칸센이나 벨라로 같은 첨단 기술에 비해 한국은 기술력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지켜보니 뭔가 달랐어요. 경사 14도 구간에서 정민우가 발을 멈추고 각도를 재는 모습, 강풍이 불 때 철로가 어떻게 견딜지 상상하는 표정, 협곡 위를 지나며 다리 설계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모습들이 진지했습니다. 해가 지고 일교차 40도의 극한 환경이 시작됐어요. 다른 팀들은 숙소로 돌아갔지만 한국 팀은 남아서 온도 변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새벽에 땅이 수축하면서 균열이 벌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과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팀에 대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술 발표회 당일, 저는 케냐 대표 기술자로 각국 제안을 평가해야 했습니다. 각국 대표단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구체적인 기술 사양 경쟁이 시작됐어요. 일본 팀이 먼저 나섰습니다. 신칸센 N700S 기반 고속열차 제안이었어요. 최고 속도 320km와 첨단 안전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막 환경에서 모래 필터를 자주 교체해야 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할 것 같았어요. 독일 팀의 지멘스 벨라로도 훌륭했습니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강점이었지만 부품을 모두 해외에서 수급해야 하고 극한 환경에서 센서 오류 가능성이 우려됐어요. 중국 팀은 CRH 시리즈를 제안했습니다. 저가 대용량이 현실적 장점이었지만 밀폐형 설계로 승객 불편과 정전 시 환기 문제가 예상됐죠. 마지막으로 한국팀 차례에 정민우가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KTX 이음을 기반으로 한 현장 맞춤형 고속열차라고 했습니다. KTX 이음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기존 KTX보다 느리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고 가감속이 빠르며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속 고속열차라고 했습니다. 장거리보다 지역 연결에 특화돼서 고산지대 같은 극한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최고 속도는 250km로 제한했지만 에너지를 30%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방출 냉각판과 정전기 방지 브레이크를 장착했고 케냐의 전력 상황에 최적화된 설계라고 하더군요. 저는 의구심을 품고 물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정민우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다고.
시뮬레이션 화면이 켜졌어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자료라고 했는데 고도 2400m에서 경사 14도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구현됐습니다. 다른 팀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속도가 아니라 안전성을 강조했고 최적화와 현지 적응성에 집중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용성에서는 완성도가 높아 보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진지해졌습니다. 케냐 철도청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도 한국팀의 접근 방식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었어요. 고산지대라 예상은 했지만 직접 경험하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숙소에서 뛰어나와 보니 멀리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현장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독일 팀은 장비를 서둘러 철수시키고 있었고 중국 팀도 안전을 이유로 작업을 완전 중단했어요. 일본 팀은 본국과 긴급 회의를 하며 철수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팀이 떠날 준비를 하는데 한국 팀만 달랐어요. 오히려 더 자세히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철도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있더군요. 실시간 지반 진동 분석 장비까지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저는 놀라서 정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냐고 물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민우가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재해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재해와 함께 살아가는 철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계획된 철도 구간을 덮쳤어요. 다른 팀들은 이걸 보고 더욱 서둘러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이것도 소중한 데이터로 받아들였어요. 자연재해 발생 시 철도 대응 방안을 실제로 목격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독일팀과 중국팀이 완전히 철수했어요. 일본팀도 핵심 인력 몇 명만 남기고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온전히 남은 것은 한국팀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전형 대응력, 그것이 한국팀만의 무기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작업한 결과 재해 대응형 철도 시스템 설계가 나왔어요. 지진 감지 시스템,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모두 포함된 완전한 설계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붉은 대지를 비췄을 때 한국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산사태 현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민우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약해 보였다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화려한 기술도 없고 신칸센의 속도도 벨라로의 정밀함도 중국의 압도적 규모도 없어 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지켜보니 완전히 달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른 팀들이 모두 떠났는데 한국 팀만 남았다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민우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기차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라고 했어요. 아무리 빠르고 정교한 기차라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탈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가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광산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진짜 기술자의 꿈이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기차를 좋아했다고. 나이로비에서 몬바사까지 가는 기차를 타며 꿈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케냐 전체를 잇는 철도를 만들고 싶다고 털어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어주는 철도를 만드는 것. 속도나 기술 경쟁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정민우와 함께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케냐의 지형 특성, 기후 조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모두 고려해서 세밀하게 수정했어요. 외국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케냐에 딱 맞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고. 한국이 가진 건 첨단 기술력이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려는 진심 말이에요. 갈등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협력으로. 우리의 관계가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케냐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철도, 그 시작점이었어요. 드디어 실전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현장에는 케냐 대통령님, 감리단장님, 아프리카 연합기술위원이 참석하셨어요. 일본, 독일, 중국 대표단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로 어느 기술이 선택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테스트 조건은 정말 극한이었습니다. 고도 2000m, 경사 14도, 중량 150톤. 이런 조건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증명해야 했어요. 정민우가 KTX 이음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전 차량에 동력 장치를 분산 탑재한 전동차형 고속열차라고 했어요. 경사 구간에서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설계라고. 빠르기보다는 안전과 효율을 중시한 전략형 열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테스트를 먼저 지켜봤어요. 일본 팀은 신칸센 N700S로 시운전을 시도했지만 필터가 막히고 냉각이 실패해서 중단했습니다. 독일 팀은 아예 현장 장비를 회수하고 시뮬레이션 자료만 제출했어요. 중국 팀은 CRH 시리즈로 테스트했지만 승객 불만과 환기 문제로 포기했습니다. 이제 한국 팀 차례였어요. 제가 제어실에서 지켜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격려의 의미였죠. 몇 달 동안 함께 준비한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KTX 이음 기반 고산형 열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경사 구간에 진입하자 확연한 차이가 보였어요. 분산 동력 시스템 덕분에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가파른 14도 구간에서 브레이크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열방출 냉각판이 작동하면서 과열을 방지했고 정전기 방지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소음 측정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다른 열차들에 비해 30%나 조용했어요.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고산지대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증거였죠. 최종 테스트는 6시간 연속 운행이었어요. 고산 구간을 반복 운행하며 내구성을 검증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팀들의 열차는 모두 중간에 문제가 생겼지만 한국 열차는 끝까지 완주했어요. 케냐 대통령님이 직접 시승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장 가파른 구간을 올라가면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모습에 감탄하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프리카 고원의 장엄한 풍경을 감상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고산지대 극한 환경 테스트를 완주한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달려가서 정민우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케냐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불가능해 보였던 고산철도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테스트 성공 후 계약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케냐 대표로 각국의 조건을 검토해야 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제안을 들어보니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더군요. 일본은 10년간 기술 인력을 상주시키겠다고 했어요. 운영도 일본이 맡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은 공동 운영을 요구했고 중국은 아예 운영권까지 포함해서 계약하자고 했죠. 그런데 한국의 제안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떠나도 기술은 남아야 한다고. 이 철도는 케냐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100% 기술 이전이라니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한국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고 했어요. 정민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케냐가 성공하는 게 한국의 성공이라고. 종속이 아니라 독립을 도와주는 게 진짜 기술 협력이라고 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기술위원이 말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외국 기업 중에서 이런 제안을 한 곳은 처음이라고.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나누려 한다는 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케냐 대통령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파트너십이야말로 아프리카가 원하는 협력 방식이라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셨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케냐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철도가 생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운영권 이양 협정서에 특별한 조항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케냐가 이 기술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독점이 아니라 확산을 원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철길로 연결되는 그날을 꿈꾸며 말이에요. 저는 정민우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기술만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줬다고. 케냐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전수의 의미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기술을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나누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건설이 완료되고 시험 운행 날이 왔습니다. 제가 기관사로, 정민우가 보조기관사로 탑승했어요. 몇 달 동안 함께 고생한 동료이자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그와 함께 첫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산지대 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구름 사이를 뚫고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대지 위로 끝없이 뻗은 철로가 하늘과 맞닿아 있었어요. 기존에 6시간 걸리던 거리를 2시간 15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 단축이 아니었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였죠. 첫 정식 운행날, 역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전 처음 기차를 타보는 거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 수도까지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다고. 병원도, 학교도, 시장도 갈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발이 휘던 그 험한 산길을 기차가 대신 걸어준다고 하셨어요. 노인 한 분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철길이 정말 놓였다고. 그 철로에 한국 이름이 써 있다는 게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학교 가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이제 쉬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운전실에서 정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꿈꿨던 안전한 철로가 이제 아프리카에도 놓였다고.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그것이 우리가 만든 진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일이 현실이 됐다고. 케냐 전체를 잇는 철도망의 첫 걸음이라고. 언젠가는 아프리카 전체가 철길로 연결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된 표정들이었습니다. 세계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고산지대에 철도를 놓을 수 있었냐고.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철이 아니라 함께 걷겠다는 약속을 가져왔다고. 이제 이 선로 위에는 케냐와 한국이 함께 만든 미래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 한국, 기술이 아니라 꿈을 나눈 협력의 결실이었어요. 하늘에 닿을 듯 높은 이 철로는 이제 두 나라를 영원히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이 철로를 따라 더 많은 노선이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로 이어지는 국경철도, 탄자니아까지 연결되는 동아프리카 철도망. 모든 것이 이 작은 고산철도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케냐 철도청의 기술 책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라는 것,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민우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제 케냐가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라고. 우리가 심은 씨앗이 아프리카 전체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감동 있는 집이었습니다. 내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